자, 우리 앞 시간에 우리 자산의 교환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70페이지에. 그럼 우리 자산의 교환은 우리 처분과 취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건데, 처분은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 장부에 적혀 있는 취득원가 지우고 대변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쓰는 게 처분이니까, 그럼 그 금액도 장부에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뭐 어려울 게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가격을 어떤 걸로 결정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봤었었는데, 자, 그냥 자산끼리만 교환한 경우에는 동종자산 교환은 우리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쓰기 때문에 취득원가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로서 그냥 기존 장부가액과 똑같은 장부가액에 물건이 그 유형자산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동종자산 교환이라는 건 이건 특별한 큰 회계상의 거래라기보다는 우리 자산이 그냥 기존에 있던 40만원짜리인데 그래도 바뀐 40만원짜리니까 새롭게 그냥 장부에 기록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변화를 주는 건데, 이종자산 교환은 그냥 전혀 성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분계를 우리 거를 팔고, 그럼 우리 걸 팔면 공정가액을 받겠죠. 우리 거의 공정가격. 그럼 우리 거 팔고 그리고 나서 그 받은 돈을 주고 자산을 다른 이종자산을 사온 걸로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우리는 우리 이종자산 교환 분계처럼 나오는데, 그럼 이 분계에서 취득한 자산의 취득 가격은 우리 제공한 자산의 우리 공정가액이 우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 금액하고 장부 금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손익이 발생하는 거래라는 거예요. 그럼 이종자산 교환에서 우리가 금전의 대가가 있게 되면 우리 이종자산 교환은 취득한 자산의 취득 가격을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쓰는데, 그 공정가액보다 더 비싼 자산이라는 거예요. 받은 자산이. 그래서 돈을 더 줬다는 건 더 비싼 거란 이야기인 거고, 돈을 받았다는 건 공정가액보다 더 싼 자산이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서 취득한 자산의 가격을 금액을 조정하시면 돼요. 그럼 유형자산 처분 손익에 대한 금액에는 금전의 대가가 있던 없던 우리 거 팔면 50만원 받는 거 어제 예제에서는 차이가 있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에서 동종자산의 교환에 대해서는 좀 상황이 달렸죠. 동종자산 교환은 금전의 대가가 중요한 경우와 중요하지 않는 경우로 보는데, 금전의 대가가 중요한 경우는 이종자산 교환으로 보고,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는 동종자산 교환으로 볼 거예요. 그럼 이종자산 교환으로 본다라는 표현은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에다가 금전의 대가를 가감한 걸 취득원가로 쓰기 때문에 같은 자산을 우리가 처분하고 취득했지만 이 금액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공정가액에 우리가 준 돈을 더하거나 받은 돈을 빼는 방식으로 이종자산 교환과 똑같은 분계가 나오는 건데, 하지만 동종자산 교환으로 보는 거는 취득한 자산의 취득 가격을 제공한 자산의 장부 가격에 금전의 대가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제공한 자산의 장부 가격에 금전의 대가를 줬으면 이 금액이 늘어날 거고, 받았으면 이 금액이 줄어들 거니까 우리는 동종자산 교환으로 본다는 건 손익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동종자산 교환에서 따지게 될 건데, 지금 이 자산의 교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유형자산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자산 교환에 다 적용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교환은 이라고 이론 시험에 나와도 이 조건을 똑같이 적용시키시면 돼요. 자, 다음 자산의 무상취득에서는 우리는 취득 가격을 공정가액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의 수익 인식 금액이 공정가액인 거예요. 그럼 다른 부대 비용이 안 들면 취득원가도 공정가액이겠지만 부대 비용이 더 나갔다면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유형자산의 취득가격은 공정가액에 부대 비용을 더한 값이 우리 취득원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유형자산의 평가에서 원가모형, 재평가모형이 있는데 원가모형은 우리가 감가상각, 정액법, 정유법, 연수학계법 한 그대로 그냥 기말에 두는 걸 원가모형이라고 하는 거고, 재평가모형은 그런 행동을 한 후에 공정가액하고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을 우리는 재평가모형이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 재평가모형에서는 기준금액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토지를 가지고 나올 거기 때문에 토지는 취득가격이 그냥 우리 장부가액으로 처분할 때까지 계속 남아 있겠죠. 그럼 이 취득원가가 장부금액으로 기준금액이 되어서 이 기준금액 장부금액보다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재평가 차익이라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쓰고, 그럼 이 금액이 취득원가까지 하락하는 거는 이전에 상승시켰던 재평가 차익을 지워주기 위해서 차변에 쓰는 거였어요. 근데 기준금액이 만원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재평가 손실이다라고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다시 회복하는 거에 기준금액이라고 말하는 만원까지 올라오는 건 재평가 이익으로 영업외 수익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만원을 기준으로 만원보다 올랐을 때는 자본의 증가, 내렸을 때는 자본의 감소. 근데 만원보다 아래쪽은 영업외 비용 올라오면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재평가모형 했을 때 재평가모형을 한다면 처음 어제 올랐을 때는 만원 기준금액보다 올랐을 때는 300번대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했다가 얘가 내렸는데 기준금액보다 이하로 내려갔으면 기준금액까지는 재평가 차익을 감소 지워주고, 그리고 또 만원보다 더 아래 내려간 부분은 재평가 손실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였어요. 그럼 얘가 다시 가격을 상승하게 되면 얘가 7,000원짜리인데 11,000원이면 기준금액이 만원이니까 7,000원에서 만원까지 올라가는 거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고, 그걸 초과하는 부분은 재평가 차익으로 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어제 재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유형자산의 손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유형자산의 손상에서는 키워드가 장부가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이를 손상이라고 볼 건데, 이 회수가능액을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예제 들었을 때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1,00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이면 장부금액은 700만원이 될 건데, 이 700만원이 가치가 하락했다고 하면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중에 큰 금액이니까 400만원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700만원과 400만원의 차이인 300만원을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거고, 얘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될 거고, 그럼 대변에는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손상입은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될 거예요. 자, 다음 우리 무형자산에 대해서 봤던 거는, 자, 무형자산은 우리 중요한 키워드가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개발비라는 이 계정 과목을 쓰려면 자산의 모든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해야지만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계정 과목을 쓸 수 있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충족을 하지 못하거나 모호하다면 우리는 보수주의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아예 인식 안 하고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우리 연구 단계라면 연구비라는
계정 과목, 비용 계정 과목, 개발 단계면 경상연구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다. 자, 그럼 이 무형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상각을 할 때는 모든 상각 방법을 다 사용 가능한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못 찾을 때는 정해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무형자산을 상각할 때는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한다면 내역연수를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라는 거고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해요. 그리고 무형자산을 그럼 이렇게 상각할 금액을 정하게 되면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개발비, 특허권 이렇게 계정 과목을 직접적으로 써서 장부 금액을 줄여버리는 직접법을 사용해서 줄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간접법을 번이라 썼네. 간접법을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형자산 상각비를 계산하는 때 하는 건 우리가 자동 계산하더라도 금액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거의 대다수가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제시해주는 금액이 장부가액을 알려준다면 잔존 내용 연수를 가지고 나누면 올해 상각비가 나오게 될 거예요. 무형자산 상각비가. 그럼 내용 연수로 나누는 이유는 정해법으로 우리가 하고 잔존가액이 없을 거기 때문에 장부 금액의 잔존 내용 연수를 나눌 건데 만약에 취득가액을 알려주면 총 내용 연수로 나눠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무형자산 중에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분개하는 경우가 우리가 어딘가에 개발 의뢰를 의뢰하고 돈을 줬으면 외부 구입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자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인식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하니까 바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로 개발비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 부채는 우리 유동성 장기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유동성 장기 부채는 내년에 상환할 목적인 것만 우리는 유동성 대체를 하는 거지, 내년에 상환할 계획이 아니거나 혹은 그 뭐 상환 연장했다라든지 아니면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상환한다면 내년에 상환하지 않는 거는 전부 다 비유동 부채로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상환하는 것만 유동성 대체하는데 그 유동성 대체하는 분계가 차변의 장기 차입금,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우리 4개 시험에서 이 분계를 할 일이 4시험 다 없는 경우가 더 특이할 만큼 나올 확률은 높으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고 퇴직연금 상품,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목적은 단기에 발생한 퇴직금을 비용 처리하는 거 있었어요. 그럼 이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비용 처리했지만 돈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죠. 그럼 이때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비유동 부채로 처리를 해두는데, 그럼 이렇게 했다가 직원들의 실질적인 퇴사가 발생을 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한도만큼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먼저 끌었을 거예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먼저 끌어쓴다는 의미를 다르게 보면 과거에 이미 비용 처리한 퇴직금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과거에 비용 처리한 부분만큼 얘를 끌어쓰는 거고 나머지는 모자라면 올해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이 퇴직급여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퇴직연금 상품은 우리가 돈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원천징수하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연금 상품 회사에 가입을 해서 그 회사가 우리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줄 거예요. 물론 확정급여는 우리 회사로 줘서 우리가 주는 경우도 있는데 서로가 그건 이해 충분한 이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천징수해서 신고하는 게 귀찮고, 퇴직연금 회사는 퇴직금 받는 사람한테 또 이제 연금 상품으로 또 상품을 팔기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거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천 징수하고 주겠다라는 그런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되어 있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납부만 하면 그 다음부터 납부하는 돈으로 끝이, 돈을 지급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 기여형 상품은 납부할 때 비용 처리해버리고 그 이상 우리 회사는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는 더 이상은 아무런 신경 안 쓰고 그냥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만큼만 납부를 하면 되는데, 확정급여형은 운영주체가 우리 회사이기 때문에 납부했을 때 차변에 자산으로 처리하거나 부채 차감 계정으로 처리해요. 그럼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돈 납부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처리했다가 직원이 그만뒀을 때에 이제 해약되는 금액만큼만 줄여주고 이 금액만큼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얘 자산으로 처리했으니까 자산의 유출이죠. 그리고 우리는 비용 처리한 거예요. 퇴직급여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런데 퇴직급여 총당 부채도 설정하고 확정급여형 상품에도 납부하는 이런 회사는 납부할 때에 퇴직급여 총당 부채도 설정하고 퇴직연금 회사에 돈 주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다른 연금회사에 퇴직금을 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줘야 될 의무는 사실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퇴직급여 총당부채라는 이 부채 계정 과목에 차감 계정 과목으로 달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설정된 건 퇴직연금 총당부채 차감 계정으로 붙어 있는데, 이거랑 뭐 회사에 쓸 거면 우리 차감 계정 관계 계정을 바꿔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처리한 회사에서 직원의 퇴사가 발생하게 되면 퇴직급여 총당 부채만 가지고 봤을 때 직원 퇴직금만큼 얘를 줄일 거죠.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가지고 보면 직원이 그만둬서 해약한 만큼 얘를 줄여줄 거니까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는 방식으로 직원 퇴사했을 때 정리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지금 위에 자산 처리했을 때하고 차이는, 자산 처리했을 때는 해약할 때 비용 처리했는데 부채 처리할 때는 납부할 때에 이미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해약했을 때는 퇴직급여 총당 부채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이제 타이밍의 차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나중에 많이 쓸 거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수익이 나오면 둘 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쓰는 건 똑같고, 대변에는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이자수익,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퇴직연금 운용수익이라고 써요.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얘 문제를 이거 답으로 해가지고 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했어. 그 다음번 또 냈는데 사람들이 이것도 되지 않냐고 AT 시험에다 이의제기 신청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제 이것 또는 이거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퇴직연금 운용수익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걔네들이 마음이 좀 심란한 거죠. 한마디로 이거라고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누가 봐도 뻔한 건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이제 교재 92페이지에 있는 이제 사채에 대한 이야기를 저하고 같이 어제 하려고 이제 그냥 준비 작업만 하고 끝났었죠. 그죠? 자, 우리는 사채라는 건 우리가 대량의 금전을 우리 불특정 다수에게 빌려오는 수단이에요. 그럼 불특정 다수에게 자 이걸 빌려오기 위해서 우리는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상법이 이 채권에 적혀있는 의무를 저한테 부여를 하고, 그럼 그걸 취득하는 사람들은 그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법이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럼 그 채권에 적혀있는 무조건 그 금액들과 그 이자율만, 그리고 그 만기를 지키도록 무조건 법이 정하고 있고, 그 이자를 그날에 못 주면 그냥 부도예요. 회사는, 발행한 회사는. 그러면 함부로 못 하겠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이 꼭 액면금액을 발행하게 되면 적혀있는 사채 권면에 적혀있는 액면금액을 만기가 되면 갚아야 되고, 액면 이자를 꼭 이자 지급일에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만기가 도래한 우리 국공 사채 이자표라고 적혀있는 게
그 이자 만기가 되어서 이자 받기로 된 거 은행 가면 아무 데서나 돈 받을 수 있어서 현금이라고 우리 그때 공부했던 거예요. 그거 안 주면 걔 부도거든. 그럼 수표도 돈 지급했는데 지급 거절하면 부도라 그랬죠. 얘가 수표 부도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사채 부도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순간 그 회사는 망한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얘를 주겠죠. 만기 때 얘도 주고. 근데 장단점은 확실히 돈을 준다는 장점과 단점은 이자든 원금이든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장 이자를 봤을 때 시장 이자와 액면 이자가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르죠. 실질적으로는 한번 발행했을 때 맞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시장 이자율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시장 이자율이 액면이 우리 건데 시장 이자율이 우리보다 크면 우리가 불리하니까 할인 발행할 거고 시장 이자율이 우리 액면 금액보다 작으면 우리가 유리하니까 할증 발행할 거고 얘 둘이가 같으면 액면 발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발행하는 사채는 3년 뒤에 100만 원을 갚겠다라는 거고 매년 1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3년간 이자를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3년 뒤 100만 원에 시장에 형성된 이자율로 계산한 현재 가치가 우리는 현가계수라고 하는데 이건 1원에 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곱해주면 100만 원에 3년 뒤 100만 원 내가 갚겠다고 한 돈의 현재 가치를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만 원씩 액면 이자 10만 원씩 3년간 총 30만 원 주겠다 했지만 이자는 1년 뒤에 10만 원 주는 거고 2년 뒤에 10만 원 주는 거고 3년 뒤에 1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미래에 받는 10만 원들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다 끌어들여서 계산하면 30만 원이 아니고 24만 183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10만 원에 대한 우리 이 총 30만 원의 미래 현재 가치를 계산한 게 연금 현가계수라고 한 거고 그럼 1년분 액면 이자에다가 연금 현가계수를 곱하면 자, 이 금액이 나올 거고 이 금액을 우리가 이야기한 이유는 사채 발행을 하게 되면 발행 금액이 이 금액이 될 거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냥 자고 계산기에서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다라고 표현했었던 거고 자 오늘은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사채 테이블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 새로운 거 나가요. 자 내용 보면 우리가 이 금액이 사채 발행 금액이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사채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떤 금액을 우리가 발행 금액이 많이 나오든 작게 나오든 얼마가 나오든 간에 무조건 대변에는 사채 액면가를 쓰는 거예요. 외부 예관계자한테 나 돈 나중에 얼마 갚아야 되라고 적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100만 원 갚아야 되니까 무조건 1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액면가 100만 원 써놓고 근데 차변에 실질적으로 내가 받은 금액은 95만 1963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는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본 돈의 성격을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48,037원을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사채 액면 금액을 줄여주는 차감 성격의 계정이고 그리고 이 금액 할인 발행 자금의 금액은 선지급 이자 성격의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발행을 했는데
자, 지금 사채 발행한 거에 시장 이자율이 12%고 액면 이자가 10%죠. 근데 여기에 지금 사채 발행비가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분개를 해요. 그럼 사채 발행비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유효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도 사채 발행비가 없다면 같다고 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자 우리가 죄송해요. 사채를 가지고 조금 보면 자 사채 테이블 표를 조금 쓸게요. 자 이제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우리 사채를 발행을 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그리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장부 금액의 변화가 되어서 마지막에 얼마를 어떻게 갚으면서 회계 처리하는지를 볼 건데 지금 제가 여기에 쓰는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는 세무 1급까지 공부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어떻게 되고나고 하면 구경만 하면 되는 건데 이 규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론 시험 문제 풀려면 규칙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규칙은 숫자를 다 써놓고 나서 그 규칙의 원리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니까 그 부분을 보시고 그리고 분개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 금액을 쓰면서 분개를 할 거라서 그 분개 부분도 좀 같이를 볼게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건 발행하는 회사가 이렇게 분개를 하고 발행을 했어요. 그럼 발행하는 회사가 이렇게 했으면 이 채권을 사채를 취득하는 회사가 분개를 할 때는 그때는 차변에 얘를 만약에 만기 보유 증권으로 한다라고 하면 차변에 만기 보유 증권이다. 만기가 3년이니까 투자 자산으로 대변에 돈을 주는데 그럼 취득한 회사는 얼마를 줬을까요? 취득한 회사는 발행한 회사가 95만 1963원 받았으니까 취득한 회사는 이 돈만 줬겠지. 그죠? 발행한 회사가 받은 돈이 이거밖에 없다는 건 이 채권을 사준 사람이 이 돈을 줬다는 이야기겠죠. 반대되는 회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채권 발행해서 돈 빌린 회사고 얘는 채권 사주면서 돈 빌려준 회사인 거예요. 그럼 얘가 빌린 돈이 이 돈이니까 이 돈 줬겠지 얘는. 그죠? 그리고 차변에 만기 보유 증권은 이 금액으로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쓰는 것보다 내용에 중심 가지세요. 그래서 쓰고 하는 거는 다음에 할 수 있게 영상 올려드리죠. 이해 못하고 써봐야 필요 없어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진도를 못 나갈 것 같아서. 자,
다른 사람 다 싫어하는 거예요. 원리만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럼 자, 이렇게 발행을 했을 때에 자, 발행한 회사 기준으로 이자 지급 회사 기준으로 사채 테이블을 쓰면 자, 처음 발행했을 때 이 회사가 X년도 1월 1일 날 발행한 거예요. 그럼 이때 발행했을 때에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죠? 자, 장부 금액은 사채면 사채 액면 금액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빼고 할증 발행 자금 더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발행하는 시점에 사채 액면 금액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이 금액이니까 그거 뺀 이 금액이 발행했을 때의 장부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이 장부 금액이 처음 발행했을 때의 사채의 금액이 장부 금액인데, 자, 그럼 우리는 이제 1년이 경과된 12월 31일 날에는 이자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효이자가 12%고 우리 액면이자가 10%이고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이자를 지급을 할 건데, 자, 우리 채권에 관련된 거는 전에 제가 이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죠. 유효이자율법이라는 얘는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을 얘를 유효이자로 인식하는 게 유효이자율법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유효이자를 구하는 방식은 공식은 쉬워요. 사채의 장부가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이에요. 지금 얘 이자율이 유효이자율이 사채 발행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얘는 12%고 얘는 10%라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이자를 계산을 하면 자, 이 금액의 12%를 구하면 1차년 첫 번째 이자 비용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유효이자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사채 장부 금액의 12%를 곱하면 11만 4,236원이 돼요. 그럼 액면 이자는 이자율이 10%인데 액면 이자는 액면가액 100만원의 10%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회사 부도 안 나려면 10만원 줄 수밖에 없어요. 10만원. 자, 그럼 이것 가지고 이제 이자 지급 시 회계 처리를 보면 자, 우리는 차변에는 이자 비용이 가고 이 이자 비용을 유효이자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이자를 지급하는데 지급하는 이 금액을 액면 이자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쓰는 게 11만 4,236원이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돈은 10만원이라는 거예요. 10만원. 그럼 차이나는 14,236원이 있죠. 이 금액이 뭐냐면 이 금액이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 계정 과목을 줄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줄여주는 걸 우린 상각액 한다라고 표현하죠. 줄이는 깎아 나가는 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상각액이라는 말이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가 상각액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건
이자 비용을 유효이자로 인식하고 액면이자를 주고 차이 나는 금액만큼을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우리 발행했을 때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이렇게 썼죠. 얘를 대변에 써서 줄여가는 거예요. 대변에 써서. 그럼 지금 얘는 1차 연도인데 2차 연도, 3차 연도 지나면 만기 때 되면 얘 금액을 딱 다 없애버릴 거예요. 이 금액을 없애면 사채 장부 금액은 딱 100만 원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사채 장부 금액은 이 금액에 얘를 뺀 건데 얘가 없어지면은 그냥 100만 원이고 얘만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100만 원만 남았을 때에 100만 원 갚으면서 얘를 지워주면 돼요. 자, 그럼 자, 우리 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쓸 건데 자, 그럼 이 사채 장부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삼각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한 만큼 사채 장부 금액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사채 장부 금액은 자,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우리 장부의 차변에 있었잖아. 얘 성격이 뭐였죠? 사채를 줄여주는 애였죠. 사채를 줄여주는 애를 깎았으니까 줄여주는 애가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사채 장부 금액은 이 금액만큼 늘어나야 되겠죠. 우리 100만 원에서 80만 원 빼면 20만 원이었는데 80만 원 말고 60만 원만 빼라고 하면서 100만 원에서 60만 원 빼면 40만 원으로 늘어나잖아요. 그죠? 나중에 더하기 빼기 해보세요. 자, 그럼 자, 이 사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은데 이해 안 가면 그냥 숫자 규칙만 보라는 거예요. 이건 분계 원리가 이해 안 간 거예요. 차감 계정이 줄어들면 본 계정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100만 원짜리가 감가상각 누계액 봤을 때 100만 원에 샀는데 60만 원 달았다면 장부가에 40만 원인데 60만 원 달았다는 걸 40만 원 다른 걸로 바꿔버리면 장부 금액이 60은 늘어날 거잖아요. 차감 계정을 줄이면 장부 금액은 늘어나는 건 더하기 빼기 원리에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는 이 차감 계정인 얘를 반대쪽에서 줄이는 걸 상각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금액만큼 줄인 만큼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면 이자 주면서 회계 처리하면 사채 장부 금액은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금액만큼. 그죠? 지금 이 금액에서 이 금액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만큼 장부 금액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자를 지급한 회사는 이렇게 분계를 하는데 그러면 이자 수령하는 회사는 이자 비용도 유효이자지만 이자 수익도 유효이자를 뽑으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 차변에 돈을 받을 거예요. 그럼 받는 회사도 이자 수익은 유효이자법에 의하면 11만 4,236원이 되겠죠. 만기보유증권으로 방금 산 회사 이자 받을 거잖아요. 근데 이자 실질적으로 받는 건 10만원 줬으니까 10만원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나는 14,236원. 이거는 우리는 만기 보유 증권의 금액을 높여주는 거예요. 얘는 왜냐면 내가 만기 보유 증권 취득한 회사가 이 금액만 써뒀어요. 만기 되면 100만원 받을 건데 샀을 때 이 돈만 줬으니까 이 금액으로 취득했다고 써뒀겠죠. 100만원짜리 사면서 우리는 사올 때엔 돈 준 만큼을 유가증권 금액으로 써두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 금액만큼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만큼 만기 보유 증권의 금액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다 높아져 봐야 딱
이 금액 높아질 거니까 얘는 딱 10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한 금액을 높여가는 방식이 이게 우리 유가증권 평가에서 만기 보유 증권 평가할 때 삼각후 원가법이라고 하는 이 방식이 지금 이렇게 해서 만기 보유 증권을 높여주는 방식을 삼각후 원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든 취득한 사람이든 마지막 만기가 되면 발행한 사람은 100만원 갚으면서 사채 100만원만 줄 거지 나머지 이런 애들 남으면 안 돼요. 만기 됐을 때는. 그리고 100만원짜리 취득했는데 써놓기는 이렇게 썼잖아. 처음 이 돈밖에 안 줬으니까. 이 회사도 만기가 되면 100만원 받으면서 100만원짜리 만기 보유증권 지울 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정해진 거예요. 그럼 그 사이 기간 동안 얘를 얼마를 어떻게 없애서 이렇게 삼각해 나가고 그 비율만큼 얘를 높여서 딱 100만원 맞출 거냐? 그게 서로 상대방 되는 쪽하고 회계 처리예요. 자, 이거 엄청 어렵죠? 시험에 나와요. 이 분계가 나온다고. 기출문제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금액을 계산하라고는 안 나와요. 그럼 나쁜 놈이지. 그래서 시험에 대한 예의로 이건 외워야지. 그럼 이거 여기에 뭐 쓸지는 외워야 돼요. 3개를 채워야 되는데 2개 값을 줘요. 유효이자를 주고 상각액을 주거나 액면이자 얼마 주고 사채 한해 발행 상각액이 얼마라고 줄 거예요. 그러면 얘 둘이 합치면 얘니까 이 분계 틀이라도 외워야 돼요. 최소한 우리 실기 결산 문제에 등장을 1, 2년에 한 번씩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책 쓰고 있는 거에서 봤을 때 벌써 2문제나 체크를 해서 제가 놓고 있는데 생각보다 좋아하니까 이틀은 기억을 해두세요. 이 계산하는 거는 제가 규칙에 대해서는 유료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규칙 보려고 가는 거니까 이 숫자는 지금 버리시고 뭐 다음 과정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면 얘를 알게 돼요. 지금은 뭐 알 필요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시간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규칙이 그런 식으로 내가 규칙이 늘어났구나. 왜 늘어났냐 보면 이다음 연도에 장부가액에다가 또 유효이자를 계산하면 11만 5,944원이 되고 액면 이자는 10만원이면 얘 둘이 차이는 이 금액이 될 거고 그럼 이 금액만큼 장부 금액은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럼 이 금액에 또 12% 곱해주면 117만 7,857원이 될 거고 그럼 10만원이 액면 이자인데 그럼 17,857원만큼 되면 마지막 사채의 장부 금액은 딱 100만원이 돼요. 그럼 지금 왜 얘가 딱 100만원이냐면 이 3개 더한 값이 다 합치면 딱 이 48,037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얘 차감 계정이 사라지면 본 계정이 하나만 남았잖아. 그럼 사채 장부에 적혀 있는 건 100만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금액을 추려갈 때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쓰는데 이 차변 계정을 이자 비용으로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처리하면서 얘를 지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선지급 이자 성격이다라고 말하면 정확한 지문인 거예요. 이런 시험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결국은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급 이자 성격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규칙을 좀 보면 자, 유효이자율법에서 지금 이거는 할인 발행한 거예요. 할인 발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액면 금액보다 작은 금액을 받게 돼요. 그럼 어떤 발행을 하든 간에 마지막 만기 때는 액면 금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작게 받았으면 장부 금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규칙이. 그럼 유효이자는 장부 금액의 유효이자율을 곱하는 거니까 12% 곱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곱해주는 장부 금액이 증가니까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얘하고 비례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얘 금액에 12% 곱하고 있으니까 얘가 증가하면 증가하고 얘가 감소하면 얘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액면이자는 일정하죠. 상법이 이것만 주도록 정해뒀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고, 상가액은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인데 여기서 보면 유효이자가 액면이자보다 큰데 금액이 유효이자가 더 커요. 그럼 더 큰데 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액면이자하고의 차이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의 상각액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증가.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규칙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론에서 자 얘네들 잘 물어볼 거니까 얘네들하고 대칭을 해서 사이에 있는 숫자는 몰라도 돼요. 사이의 숫자는 어떻게 증가하더라 규칙을 이해하라고 말했는데 이것 때문에 복잡하면 오히려 독이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어떤 책은 그냥 이것만 두 줄만 해가지고 이거 빨간색만 적어서 표로도 보여주는데 왜냐면 이제 할증도 보여줄 거예요. 이 다음 시간에. 그러면 규칙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대신 분계는 이런 원리로 되어 있구나. 원리적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한 대로 보시고 그게 아니신 분은 그냥 글자만 외우시면 돼요. 이 규칙은 사채에서 자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